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는 소식 어제부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가운데 김정은이 더 대담하고 통 큰 작전들을 과감하게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제재에 따른 북한의 대응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원건 한동대 교수 그리고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이 성탄절 하루 앞둔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북한도 헌법상으로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성탄절 행사라든가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북한이 말씀하신 대로 종교의 자유는 이렇게 있고 종교 단체들도 다 있습니다. 예. 천주교, 기독교, 천도교 다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실현함에 있어서는 많은 제약이 따르고 성탄절 같은 경우에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오히려 그것보다는 김정은의 친할머니인 김정숙의 생일이 12월 24일이니까 예. 그걸 더 기리는 그런 이렇게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인데 북한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일가가 신이기 때문에 다른 신은 모시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예. 탈북자 얘기를 들어봐도 그 종교 활동을 하면은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국적으로 억류돼 있는 미국인 3명도 다 목사 선교사고요. 한국 예. 국적에 지금 억류돼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런 선교 활동으로 기독교 선교 활동이죠로 지금 억류돼 있습니다. 당연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종교는 아편이다라는 기본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거고요. 김일성 외에 다른 어떤 존재를 절대시하는 것은 체제에 대한 아주 위협이 되는 것이고 예. 또 기독교의 기본적인 정신이 여러 가지 북한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주체 사상이랑은 굉장히 반대쪽에 서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허용은 할 수 없죠. 그래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88년에 제가 알기로는 평양에 봉수교회라는 것을 세우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주로 외국인들이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전시용이죠. 네. 지금 화면으로 잠깐 나갔습니다만 사실 우리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맘때가 되면은 북한 들녘이 보이는 김포시 용강리에 애기봉 트리를 세웠습니다. 그때마다 북한은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조준 타격을 하겠다며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 철탑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철탑을 세우지 않기로 한 거죠? 철탑이 있었는데 이제 사실은 철거를 한 거죠. 예. 2014년에 그 애기봉이 김포시에 있고 해병 이사단 산하에 있습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계속 조준 사격의 위협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철탑 자체가 상당히 노후가 돼 있고 예. 또 김포시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위협을 느껴서 계속 철거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더군다나 이제 그때 남북 간의 관계 측면에서도 북한이 워낙 강력하게 반발을 하니까 일단은 더 이상 그 트리는 안 세우는 거로 철탑을 철거를 했죠. 예. 북한이 반발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종교의 상징성에 대한 거부감이 분명히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철탑의 조명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한 20몇 킬로 떨어져 있는 개성에서도 다 보인답니다. 예. 그만큼 내 전력 사정이 좋지 않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부담이 되는 거였겠죠.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남북 간의 평화의 종인가요? 그 다른 그것으로 이제 대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김정은에게는 지금 올해 성탄절은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번 제재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근로자를 2년 안에 송환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제재를 가장 주요 내용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북한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단으로서 해외 노동자를 보내서 그 임금을 자기들의 그 외화 수단으로 확보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2년 뒤면은 완전히 통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철저히 차단하는 게 되는 거죠. 한때는 5만 명 이상 이렇게 해외에 나가 있고 러시아만 3만 명 이상이 지금 나가 있다고 하는데 예. 그것을 당초 미국이 제출한 유엔 결의안 초안에는 12개월 이내, 1년 예. 이내로 했는데 러시아가 이제 자국에 와 있는 노동자들이 많고 그 노동자들이 일거에 빠져나갈 경우 자국 경제에도 미치는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2년으로 이렇게 늘린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를 완전히 중단시킨 거는 커다란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원래는 1년 안에 철수였는데 2년으로 늦춰진 거는 그만큼 좀
북한 측으로서는 그래도 다행인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뭐 조금 숨통을 트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예. 그래도 결론적으로 이번에 제일 큰 그 제재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통과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여전히 지금 뭐 외화 벌이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이것은 국제적으로 또 김정은의 체제와 김정은의 그런 도발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가 자국의 그런 이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2년이란 시한 내에는 다 철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다른 결의안의 핵심 내용, 그것이 바로 유류 제재입니다. 휘발유, 경유, 등유 같은 휘발유, 유류의 공급량을 바닥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건데요. 종전과 비교하면은 거의 90%를 줄이는 것으로, 그러니까 10%만 남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조치도 꽤 강력한 조치로 봐야겠죠? 그렇죠. 예, 유류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석유 정제품이 있고 원유가 있죠. 그래서 예. 지금 이번에 줄인 것은 이제 석유 정제품, 휘발유, 경유, 등유 같은 것을 얘기를 하고요. 예. 9월 달에 일단 1차적으로 4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줄였습니다. 예. 이번에 다시 그것을 이제 50만 배럴로 줄인다라고 합의를 한 거죠. 예. 그래서 크게 유류 중에 이제 석유 정제품 쪽은 분명히 북한한테 큰 이제 타격이 될 거고요.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원유의 문제인데 원유 문제도 이번에 언급이 됐습니다. 네. 원유는 지금 뭐 제한을 하는 건 아니지만 대신 400만 배럴 이게 약 50만 톤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정도로 명문화를 해서 그것을 넘지 못하게 해야겠다라고 이번에 이제 분명히 얘기를 했고 또 하나 저는 주목하는 게 트리거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다시 한번 도발을 할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원유라는 것이 유류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유류를 이제 제한하겠다는 트리거 조항이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 석유 정제품이 이미 50만 배럴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원유를 이제 제한하는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북한한테는 강력한 경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일부에서는 이렇게 유류 공급량을 줄인다 하더라도 북한의 석탄 수출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석유 쪽에서 석탄 쪽으로 옮기지 않을 것이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기도 하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으로서는 그런 대응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유엔 제재 이후에 북한의 그 난방 상황은 좋아졌다. 왜냐하면 예. 석탄 수출을 하지 못하니까 그걸 내부 소비용으로 사용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석유를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품목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 경제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예.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이게 공식 라인으로 이제 석유 제품을 들여올 수가 없기 때문에 밀수라든가 이런 걸 지금 뭐 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철저히 차단을 해서 예. 안보리 제재가 잘 이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북한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북한이 이른바 석탄 액화 기술이라는 것을 일제 시대 때부터 개발을 해서 예. 그러니까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대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전반적으로 북한 인민의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겨울이 오는 이런 상황에서 뭐 가격이 폭등을 했던 어쨌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영향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대북 제재가 고삐를 더욱더 죄는 상황에서 관건은 과연 북한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관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5차 노동당 세포위원장 대회 폐막식에서 김정은이 한 말 앞서 좀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대담하고 통 큰 작전들을 더욱 과감하게 전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통 큰 작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 김정은이 이야기한 맥락을 보면은 뭐 이것이 군사 도발을 하겠다 그런 맥락 차원은 아니고요. 예. 아마 자기 아버지 김정일이 광폭 정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정치상 최고 지도자께서 통 큰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네. 메시지를 바깥으로 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러한 부분을 군사 쪽으로 이렇게 다시 환치시켜 보면은 핵 무력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는 미국과 빅딜 그 과정에서 긴장 조성도 과감하게 해나갈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 군에서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정은의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전후 맥락을 저도 좀 봤는데요. 이런 표현을 앞에 붙였습니다. 당 중앙은 인민을 위한 많은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지들을 믿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대담하고 통 큰 작전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이걸 일단은 대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안에 충분한 여러 가지 함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핵 무력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무력 완성과 더불어서 그들이 주장하는 핵 병진
노선의 이제 핵 경제 병진 노선의 경진에 네. 경제 부분에 자신들이 더 초점을 맞춰서 이뤄 나가겠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근데 더불어서 우리 신 교수 얘기한 것처럼 여전히 도발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 유엔 제재 결의안도 통과된 상황에서 북한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화의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은 여전히 한두 차례 정도의 더 고강도 도발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유엔 안보리가 이번 대북 제재를 발표하면서 북한에 추가 도발을 한다 그러면은 도발에 대해서는 경고를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hould the North Korean regime conduct another nuclear or ballistic missile test, this resolution commits the Security Council to take even further action. 네. 또다시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시험을 한다면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아까 방금 전에 그 박원근 교수께서 설명한 트리거 조항인데요. 네. 안보리 결의 본문에다가 북한이 핵실험이라든가 ICBM으로 한정졌습니다. 중거리 이하는 아닌데 ICBM 실험을 하면은 원유 공급 문제를 갖다가 다시 한번 제한한다. 네. 그런 것을 확실하게 본문에 이렇게 입력을 시켜놓음으로 해서 북한이 차기 핵실험이나 뭐 화성 14형이나 15형 발사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다음 결의에서 이러한 그 원유 공급을 더 추가적으로 중단하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이렇게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총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가 11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6번이 핵실험이고 네. 5번이 북한의 뭐 이렇게 처음에는 인공위성 발사라고 했잖아요. 은하 2호, 3호 발사 그리고 이렇게 화성 14형, 15형 발사 이런 것에 대한 제재였는데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때 보다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자동 제재 조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큰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정은 일가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에도 포함이 될까요? 이번에 포함이 안 됐죠. 예. 지난번에 2375 때도 한번 논의가 됐었는데 여전히 포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함을 할 때 어떤 부담이 있느냐면요. 그 제재 대상으로 해놓고 혹시라도 대화가 시작되면 제재 대상자를 상대로 대화를 하는 것이 예.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거죠.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뭐 강력히 반대 입장을 계속 표명하고 있는 거라서 이번에도 그 이른바 백두혈통, 김정은을 포함해서 백두혈통은 이번 제재 대상에 빠져 있습니다. 예. 하지만 유엔 안보리가 이렇게 더 강도 높은 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 따라서 좀 바뀔 수가 있다는 걸로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 유엔 회원국들이 얼마만큼 이것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느냐. 결국은 관건은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중국이죠. 중국이 얼마만큼 철저하게 유엔 결의안을 이행을 하느냐가 북한에 느끼는 압박의 정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도 뭐 중국의 경우에 최근의 동향을 보면 미국이 하고 있는 단독 제재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유엔에서 통과된 제재 결의는 나름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번에도 나름 강력한 제재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중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할 거고 또 중요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한국과 미국이 이것을 이제 잘 지켜나가느냐에 대해서 계속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중국의 경우에는 대북 제재에 동참은 하고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원유 공급의 완전 차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꺼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원유 공급은 그냥 그 400만 배럴이라는 규모만 확전하고 추가로 줄이질 않고 있는데요. 예. 이러한 중국의 의도는 또 중국 나루의 셈법이 있는데, 근데 그러한 안보리 제재 결의와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 부분도 약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예. 최근에는 이행만큼은 자신들이 확실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기존 제재안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한중 간의 협조 같은 것도 조금 폭을 넓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국제사회의 돈줄 쥐기에 북한으로서도 힘든 상황이 온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미국의 IT 전문 매체에서 북한의 다음 돈벌이는 비트코인 해킹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런 전망에 동의하십니까?
예, 뭐 북한은 지금 외화 수단이 차단됐기 때문에 돈벌이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할 겁니다. 과거에는 마약이라든가 위조 지폐, 근데 이제 지금 IT 시대가 되다 보니까 해킹이라든가 그런 관점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공격 또는 그걸 확보하려는 노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북한의 경우에 그런 해킹 관련 전문 인력 육성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사이버에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어려서부터 따로 선발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예. 여러 가지 사례가 있죠. 뭐 가장 유명한 것이 소니 영화사를 해킹했던 것들이 나타나 있고 예. 방글라데시를 비롯해서 한 10개 은행도 북한 해커들이 해킹을 했다라는 게 있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예. 결국 이제 한국, 일본, 베트남 3국에서 80% 정도가 비트코인이 통용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네. 한국에서 지금 뭐 광풍이 불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북한의 능력과 의도만 보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관련해서 열풍이 불고 있는데 저렇게 북한의 해킹을 생각한다면은 투자가 좀 꺼려질 수도 있겠어요. 예, 비트코인 자체가 지금 국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안정성이 보장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미 네. 사고가 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주로 온라인 상에서 가상화폐 아닙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이버 온라인 상에 이제 완벽한 그런 방어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미 그 부분이 취약한 상황에서 만약 북한 같이 전문성을 가진 해커들이 들어와서 한다면은 이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또 아주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철저하게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내년은 북한의 정권 수립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는 핵무력 완성 선언을 했고 과연 내년에는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가 관심입니다. 이 때문에 김정은의 신년사 메시지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어떤 신년사가 나올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북한 신년사는 4가지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정치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김정은에 대한 충성이 강조될 겁니다. 특히 뭐 올해 핵무력이 완성됐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러한 김정은의 업적을 강조하면서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할 겁니다. 두 번째는 경제 파트입니다. 그 경제 파트는 어떻게 보면 신년사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적합성이 뛰어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뭐 대외 정책 부분은 신년사대로 되지 않지만 적어도 경제 부분은 자신들이 신년사에 밝힌 거를 일관되게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유엔 제재가 이렇게 압박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농수산물 생산이라든가 또는 경공업을 강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군사 부분은 뭐 기존에 이제 핵무력 완성 부분도 있고 계속해서 사상 통제를 군에 대한 강화를 하려는 노력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역시 대외 관계 부분인데 과연 북한이 남북 대화라든가 이런 데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것인가 또는 미국과의 북미 대화에서 핵보유국지를 뭐 당연히 요구를 할 텐데 거기에 대화의 여지를 남길 것인가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가 될 건데 현재로서는 북한이 자신들의 핵무력 완성이라는 것을 상당히 과장되게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전향적인 모습보다는 강한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모습과 달리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잘 이렇게 이루어진다면은 어떠한 계기가 마련됐을 때 대화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 교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이 경제 건설, 핵 무력 병진 노선이죠. 근데 순서가 사실 경제 건설이 먼저 가고 있습니다. 예. 핵 무력은 화성 15형을 통해서 핵 무력을 완성을 했다라고 선포를 하니까 저도 신 교수 말처럼 이번 신전사에는 아마 경제 문제가 적지 않게 비중을 가지고 얘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과연 가장 관심이 있는 거는 앞으로 이 핵미사일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진짜 대화에 나올 것이냐인데 저는 북한의 대화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그들 말 맞다나 핵무력을 정말 완성해서 실전 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자신들이 핵에 대한 자신감을 완벽하게 확보했을 경우에 저는 대화에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또 하나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 때문에 북한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다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여전히 그 화성 15형 발사를 하고 김정은이 핵무력 완성을 했다라고 선포를 한 것을 보면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네. 매티스 장관이 뭐 어저께 얘기를 했습니다만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직면한 북한의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지만 긴급한 직면한 위협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의미는 아직은 조금 더 북한이 그런 완벽한 기술을 갖추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저는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것은
역시 제재와 압박에 북한이 어느 정도 큰 압박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년사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인 어떤 대화에 대한 그런 가능성도 비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평창 올림픽에 참가를 하면서 평화 공세를 벌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평창 올림픽은 뭐 크게 비중을 두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신들의 스케줄과 시간표, 목표에 따라 필요하면 활용을 하겠죠. 그래서 네. 만약에 정말 대화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국면 전환용으로 평창에 참여하겠다 하면서 이미 뭐 우리 한국 정부 대통령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연합훈련의 연기 가능성도 얘기가 된 상태니까 예. 명분은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참여를 해서 국면 전환용으로는 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트럼프 미 행정부는 대북 강경 기조를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뭐 매티스 국방장관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원래 국방부가 매파이다 보니까 이렇게 국방부 발언이 커지고 틸러슨 국무장관의 경질성도 나오고 이런 거 보면은 대화 가능성이 점점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 일각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보고 싶습니다.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가 이행되면 내년 경제는 북한 경제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네. 그런 것은 앞서 박원경 교수도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이 대화로 복귀하려는 동인이 커지는 거죠. 미국에서는 역할 분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백악관이나 국방부에서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국무부에서는 뭐 틸러슨 장관의 신뢰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국무부 본연의 역할이라는 것이 대화이기 때문에 네. 대화 쪽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거죠. 그러한 시점에서 북한 스스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결국에는 경제적 압박이 오는 시점에서 자신들이 어떠한 명분을 갖고 대화로 복귀하느냐는 계속해서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창을 계기로 해서 시도를 해보고 저도 그 부분과 박원건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평창 때문에 북한이 핵 전략이라든가 협상 전략을 바꾸진 않겠지만 그래도 대화를 이끌어내는 한 계기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북한과 어떠한 협상을 전개할 것인가, 예. 그래서 북한을 어떻게 유인할 것인가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정말로 압박이 강화돼야 된다. 그래서 김정은이 현재 상태로 간다면은 자기가 체면도 손상되고 결국으로 대화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네. 부담이 느껴져야지 그런 사전에 대화로 복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매티스 국방장관 발언 내용 가운데 보면은 한반도에 폭풍우 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별로 기분 좋은 발언은 아니에요. 그 발언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뭐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는 군사적인 옵션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 원래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최대 압박과 관여 아닙니까? 그래서 평화적인 방법, 경제 제재와 외교적인 압력을 통해서 평화적 방법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도출한다 하는데 네. 이제 더 이상 이것이 평화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거의 공식화되게 군사적인 옵션이 계속 반복돼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여전히 생각하는 것이 미국이 갖고 있는 쓸 수 있는 군사적인 옵션이라는 것은 상당히 제한되거든요. 예. 이미 그 옵션이 있었다면은 지난 25년간 충분히 활용이 됐을 텐데 매번 검토는 되지만 실제 사용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외교적인 압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통과된 2397이죠. 같은 경우에도 거의 최대치의 제 생각에 한 5% 부족한 면까지 왔습니다. 만약에 이제 넘어가면 해상 차단이 있고 해상 봉쇄가 있고 그것이 경제 압박과 군사적인 압박의 가운데 연결고리거든요. 예. 아직은 미국이 고기의 군사적인 옵션을 실제 사용하기 전에 그런 조치들을 좀 취할 여지는 남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 가능성이 이렇게 높진 않지만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좀 획기적인 평화 제안이라든가 뭐 화해 발언이라든가 뭐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비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신년사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평화 공세죠. 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평화 공세, 뭐 대화의 제의죠. 뭐 쉽게 말씀드리면 핵과 미사일 실험 동결 정도는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중국에서는 환영을 할 것이고 한국에서도 환영을 할 것이고 미국의 입장도 저는 대화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국면이 바뀌어 나가는 건데 이 국면에서 이 국면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국과 미국 또 일본을 포함해서 중국, 러시아 간이 어떻게 공조를 해서 결국 최종 목표인 한반도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느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국가들이 서로 다른 의견과 정책들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율이 저는 반드시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적어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뭐 미국, 일본, 뭐 중국하고 다 같은 좀 협력 관계도 유지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다음 주 일정 중에 보면은 위안부 합의 검토 결과 발표가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부분은 뭐 이번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해온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일본도 사실 고노다마를 검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도 위안부 합의 과정을 검증을 했다. 근데 그 결과를 발표하고 그 이후에 한일 관계를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권 한동대 교수 그리고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